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이 시작됐네요. 우리 이제 핵심 요약 과정이고 3, 4월 달에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면 이제 메가랜드 통합이론서로 우리 반복해서 공부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1, 2월 달에 통합이론서를 봤는데 다 보지는 않았어요. 7단원은 좀 빠졌죠. 그리고 감정평가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배우긴 했지만 일부 좀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3, 4월 달 핵심 요약 과정은 3월 달부터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볼 텐데 이제 전 범위를 볼 거니까 그래도 진도를 다 나가는 게 좋겠다 일찍. 그래서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강의 계획서를 짰는데 일단 뭐 통합이론서 잘 정독하면 이 통합이론서는 기출 지문들을 잘 엮어가지고 개념화 시켜가지고 만든 교재예요. 그러니까 통합이론서를 여러 번 읽는다는 건 기출문제 풀거나 기출 지문을 해석하는 과정이니까 통합이론서를 여러 번 정독하시면 고득점 80점까지 맞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것보다 더 두꺼운 교재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가장 우리가 필요한 개념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표는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단계에서 1, 2월 달에는 경제론, 학계론에서 좀 어려운 단원이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경제론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문제 유형도 파악하고 내가 풀 수 있는 거,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구분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풀 수 있는 건 무조건 맞아야 되고, 어려운 걸 이제 앞으로 조금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그 다음에 투자론을 정리해야 되고, 투자론은 이제 알 것 같다, 좀 어렵긴 하지만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돼야 되고, 아직 감정평가는 모르겠네 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3, 4월 달에 감정평가까지 마무리하면 고득점 맞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감정평가를 좀 집중해야 되는 단원이라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 문제는 언제나 자주 연습하셔서 꾸준히 풀어보셔야 돼요. 하루 날 잡아서 공부했다고 계산 문제 실력이 확 느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제가 계산 문제 학습 방법은 학교론 날이 공부하는 날이 있다라면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5문제, 10문제를 매주 풀어보는 거예요. 풀다가 야, 이건 진짜 눈으로 딱 봐도 알겠네, 이제 완벽하네, 정말 자신 있어, 아무리 긴장된 상황에서 내가 본 시험장에서 풀어낼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유형을 하나씩 이제 확장해가지고 좀 더 많은 유형, 좀 어려운 것들도 손대보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잡으면 안 되고, 자신 있는 거 18가지 유형 중에 반절 9문제가 나와요. 그럼 둘 중에 한 가지 유형이 나온다는 거니까 자신 있는 유형을 잡아서 풀 수 있는 걸 그냥 자주 풀어보는 거예요. 눈으로 딱 보고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됐어 라고 할 때 이제 하나씩 유형을 추가하면서 넓혀가면서 자주 연습하시고, 자, 이 일정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요약 과정에서 총 9주차 잡았어요. 원래 8주차인데 마지막 주에 어린이날일 거예요. 아마 5월 5일 이때 한 주를 더 수업을 하기로 해가지고 9주차로 잡아서 9주차까지 잡으면 메가랜드 통합이론서를 전부 다 내용을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주차 오늘인데 1단원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전에 잠깐 좀 예고를 했었어요. 감정평가부터 공부를 하겠다. 감정평가 나가서 다음 주차까지, 자, 맨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죠. 여기까지 진도 끝내고 우리 안 배웠던 개발관리론 7단원을 이때 거의 배우고 3주차까지 해서 7단원 배우고, 여기서부터 3주차 때부터 1단원부터 다시 나가겠다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고, 감정평가 먼저 8단원, 7단원 이렇게 공부 시작한다. 제가 3일째 보시는 분들 있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특강을 했더니 목소리가 조금 잠겨가지고 양해해 주시고, 학습 방법은 자, 언제나 모든 공부가 사실 그래요. 공부할 때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강의를 들어야 돼요. 이 공부가 혼자 공부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내용도 많고, 사실 학교로는 좀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라면 그래도 좀 공부할 만한데, 다른 과목은 법 과목이다 보니까 법 전공이 아니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과 함께 좋은 수업을 듣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는 게 첫 번째예요. 강의를 듣고 내가 수업 중에 했던 걸 80% 정도까지는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네 라고 한다라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수업 듣고서 알았다고 해서 끝내면 이건 공부가 아니고, 알아들었다. 만약에 수업을 들었는데 야 반절도 내가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다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영상을 틀어서 다시 강의를 듣고, 처음부터까지 다 보지 말고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려운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이 부분만을 다시 들어보고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강의를 듣고, 알아들었으면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제가 수업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해가지고 쉽게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다음 공부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통합이론서를 정독해야 돼요. 수업 들었던 것이 문자로 돼 있는지 내가 읽어보고, 아, 그 얘기가 이 얘기네, 중요하다고 했던 게 여기에 들어가 있네, 이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듣는 것과 문자 해석 능력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화책도 한 번 안 읽으신 분들도 많아, 사실. 그래요. 소설책도 안 읽어보신 분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책을 많이 읽은 분과 안 읽은 분들의 이 문자 해석 능력이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니까 전에 공부 안 한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문자 해석 능력이 부족하다면 많이 읽어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아듣고 수업 중에 했던 걸 다 알아듣겠는데 문제가 안 풀리네, 이런 분들은 해석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자주 읽어보셔야 돼. 자, 읽어보시고 핵심 내용을 암기해야지. 공부는 암기예요, 암기. 이해한 암기는 오래 가요. 이해 안 하고 그냥 앞글자만 따가지고 그냥 이건 되겠지 라고 하는 건 일주일만 지나고도 싹 사라져요. 그럼 계속 암기하고 까먹고 암기하고 까먹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들이겠지만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면 이게 5개월 6개월 지나도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가능한 수업 듣고 이해하고 집에서 공부하시면서 암기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우리가 합격하려면 뭘 해야 돼? 내가 잘 알아듣고 잘 읽었어. 읽어보니까 알겠어. 근데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과정은 문제고,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만 최근 10년 것만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내가 합격할 실력인가를 의심스러울 때 최근 기출문제 10년 걸 딱 봐가지고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는 계속 풀다 보니까 이 문제가 딱 보면 이거 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답은 찾을 수 있어. 이런 건 풀이 실력이 아니라 내가 모든 지문까지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맞고 이래서 틀렸네, 이런 걸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셔야 되고 지문을 열심히 해석해 봐야 돼요. 이 기출문제의 답을 푸는데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항상 답이 나왔던 게 그 다음에도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답이 아니었던 지문이 다시 답으로 나오니까 답이 아닌 지문까지 해석하기 위해서 지문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문 특강을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학습할 때 훨씬 더 잘 이해를 돼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자, 3월에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재시생이라면 당연히 3월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근데 초시생인데도 3월에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 중에 그냥 3월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열심히 따라오고, 근데 처음 공부하면 어려울 건데 어려우면 강의를 한 번 더 듣거나, 3, 4월 강의로도 이해가 안 된다라면 1, 2월 달 강의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풀어낸, 3, 4월 달은 좀 속도가 빠를 거고 1, 2월 달은 좀 천천히 나갔으니까 그럼 그 해당 단원의 1, 2월 과정을 찾아서 다시 들어보시면 충분하니까, 다시 1, 2월 달 걸 전부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3, 4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어려우면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거나, 이걸로도 이해 안 되면 1, 2월 달 강의로 들어가서 해당 단원만을 공부하셔야지 전체를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3월부터 따라가시면 된다. 자, 그렇고 암기 코드가 이제 나올 건데 수업 중에 이제 암기 코드는 3, 4월 달에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 암기 코드가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암기 코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암기 코드만 외웠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머릿속에 오래 남겨두기 위해서, 빠르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암기 코드를 외웠던 거예요. 암기 코드만으로 학습이 되는 건 아니고, 수업하면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암기 코드에 실렸으니까 딱 문제를 풀 때 이 내용이었는데 생각이 안 날 때 암기 코드가 딱 하면 확실하게 이건 맞지 틀리지가 빠르게 정리될 거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 외우셔야 되고, 가능한 수업 중에 외우고 안 되는 것들 체크하고, 암기 코드 마찬가지로 하루 날 잡아서 딱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주자주 옆에다 놓고 많은 출력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출력을 다 학습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여러 개 출력하셔서
화장실에도 놓고 차에도 놓고 그다음에 책상 옆에도 놓고 식탁에도 놓고 자주자주 보셔야 돼요. 오늘 학교는 이 단원이네? 그러면 한 15개쯤에 암기코드 이거 배우겠네 라고 자주 읽어보시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고, 자, 통합이론서는 2번 이상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정독하세요. 통합이론서는 2번 이상 읽어야 된다. 처음 읽을 때는 본문 전체를 천천히 정독하고 핵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독하고 중요 부분을 잘 체크해야 돼요. 중요 부분을 잘 체크하는데 내가 그냥 딱 아는 것들은 체크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너무 많이 체크가 되면 다 읽어야 되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색칠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한 번 더. 그냥 막 중요한 것 같아 막 색칠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온통 막 울긋불긋 막 단풍이 다 들어있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가능한 필기도 적게 하고 체크도 적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크하려고 할 때 내가 다음에 이거 모를까? 다음에도 알 것 같아. 그럼 내버려 둬야 돼.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다음에 내가 모를 것 같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다음에 짧은 시간에 내가 보려고 할 때, 시간이 많지 않을 때, 이 책을 딱 펼칠 때 내가 1시간에 걸쳐서 전체를 쭉 볼 때 체크된 것만 딱딱딱 읽어서 이런 거 내가 잘 이해 못했던 거지, 이런 것들만 딱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함부로 체크하지 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신중하게 체크되어야 이 교재가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9시월 가면 시간이 모자라요. 공부는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르면 빨리 봐야 되겠죠. 근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읽다 보면 지쳐가지고 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번 해도 가려면 중요한 부분만 잘 체크되어 있어야 좋은 교재, 내 교재가 된다. 자, 날개 부분에 핵심 내용도 있고 암기 코드도 있고 기출 지문도 있어요. 이건 반드시 내용 정독할 때 날개 옆에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 2번째는 체크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를 읽어나가야 되고, 이제 3번째는 편할 대로 내가 어려운 단어만 골라서 하든지 시간 날 때 중요한 부분 체크된 것만 보든지 빠르게 이제 회독하면 돼요. 처음에는 전체를 정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체크를 조심스럽게 하고 날개에 있는 거 암기 코드 핵심 내용과 기출 지문도 한 번씩 해석해 보고 함부로 체크하지 말고, 2번째는 체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읽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이해독이에요. 자, 밴드가 있어요. 밴드. 네이버 밴드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밴드에 가입하시면 날마다 제가 기출 응용 문제도 하나씩 올려주니까 짬나서 틈날 때마다 들어오셔서 문제 풀어오고 답 올려주면 제가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 찍어줄 거니까 활용하시고, 나중에는 무료 특강 같은 것도 진행될 거예요. 특히 이제 4월 달에 우리 학기론과 좀 비슷한 감정평가사에서 부동산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의 70% 이상이 비슷해요. 근데 좀 어려워. 감정평가사가 좀 어려운 시험이죠. 근데 우리 학기론이 요즘 어렵다 보니까 감정평가사 문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35회는 7문제나 들어가 있어요. 7문제도 답을 결정하는 핵심 지문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감정평가에서 따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을 좀 더 우리 잘 봐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무료 강의를 올려줄 테니까 언제 밴드에 딱 이때 하겠다 그러면 틈나시면 라이브로 듣거나 김포학원에 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감정평가 공부해보죠. 자, 통합이론서 329페이지, 페이지 329페이지. 자, 부동산 가격이론 보죠.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감정평가론에서는 총 7문제가 출제가 돼요. 거의 10년 동안 7문제였어요. 7문제 중에 한 문제는 맨 마지막에 무조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문제는 무조건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3문제 나올 때는 한 문제는 보너스 문제였고 언제나 2문제 평균적으로 나온다. 이 2문제가 원가법 계산 문제이거나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지가기준법은 거의 비슷해요. 이거 비교 방식이거나 수익 방식이거나. 근데 올해는 항상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지가기준법 무조건 매년 나왔어요. 최근 10년 동안 매년. 그래서 원가법과 수익하는 법이 왔다 갔다 내는데 올해는 원가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나와. 자, 그러면 이제 말 문제가 4문제가 남았잖아요. 이 4문제에서 매년 나오는 게 있어.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용어 정리, 용어 매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3년에 2번꼴로 자주 나와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3방식 7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건 3년에 2번꼴로 또 거의 매년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게 나올지 이제 기타 등등인데, 자,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알아야 돼. 부동산 가격 공시도 한 문제 맞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산 문제 2문제 이거 맞아야겠다 생각해야 돼요. 이건 어렵지만 무조건 나온다라면 나올 줄 알고 있으니까 대비해야 돼요. 어렵더라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건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공시제도 하나, 계산 문제 2개, 그 다음에 말 문제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거 2개는 무조건 암기해가지고 잘 풀어야 되고, 3방식 7방법을 이해하는 게 감정평가의 핵심이에요. 무조건 외워놔야지. 이 3가지 무조건 말 문제 대비해서 잘 외워야 된다. 또 얘기하겠지만 이 정도는 공부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많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나 이제 우리 처음부터 배울 거니까, 자, 가치와 가격 보죠. 가치와 가격. 자, 가치 밸류라고 하고 가격은 프라이스죠. 우리 기본적으로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일어나겠죠. 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가격이에요. 자, 그럼 가치가 뭐냐라고 할 때 이 가치는 주로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더 큰 개념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 말고 어떤 주관적으로 만족을 주면 가치가 높게 부여될 수도 있겠죠. 주관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어렸을 때 추억이 담긴 물건이 있어. 이걸 시장에 내다 팔면 100원밖에 안 해. 근데 나한테 너무 소중해가지고 야, 누가 10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이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잖아요. 자, 어쨌든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자, 가치가 뭔지, 가격이 뭔지. 원래 우리 전에는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 가격이었어요. 똑같이 봤는데 엄밀히 따지면 좀 차이가 있네. 그 차이를 한번 구분해 보자. 자, 가치는 이렇게, 가치는 장래 편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얘가 핵심이에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땡겨왔다를 환원한다 또는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원한다, 할인한다. 우리 공인중개사에서는 환원과 할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좀 더 얘기하자면 하나를 땡겨올 때는 환원이라 그래. 하나를 땡겨올 때. 근데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런 걸 배웠죠. 할인이라는 말을 썼어. 현금 흐름 분석법, 현금 수지 분석법. 우리가 할인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했는데 순순의 현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순현가법은 미래 사업을 할 때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 사업을 하면 여러 해 소득이 나올 거고, 마지막 해에 처분도 할 거야. 우리가 기간 말이라는 것은 내가 운영 기간이 끝났다라는 건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임대료 수입과 처분했을 때 수익이 나오겠죠. 이걸 모두 다 땡겨와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수입을 땡겨올 때는 할인이란 말을 쓰고, 하나를 땡겨올 때는 환원이란 말 써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땡겨온다가 환원이다, 할인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가치는 그래서 외워놔야 돼요. 장래 편익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가치는 말이 없어도 무조건 시점으로 얘기하면 무슨 가치?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자, 이때 편익은 만족을 준 정도, 효용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건 금전일 수도 있고 비금전일 수도 있고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든 개념을 포함한 거예요. 자, 이때 가치는 가장 중요한 거 현재가, 주관적일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걸 다원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자, 페이지 하나를 넘기면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보죠. 2페이지 넘겨보죠. 자, 331페이지를 보면 가치의 다원적 개념, 가치의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장가치, 사용가치, 교환가치, 투자가치, 장부가치 또는 과세가치, 공익가치, 담보가치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가치는 하나의 시점의 기준에 따라서 또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장가치는 당연히 시장에서 부여되는 가치를 얘기해요. 시장에서 부여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이걸 시장 가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여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시장에 100명이 있어. 100명이 있는데 90명은 이 부동산을 10억 정도에 거래하려고 해. 근데 5명은 15억 준대. 5명은 5억 준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부여되는 가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몇 억? 10억. 이 시장에서 가장 거래 가능성이 높은 이 금액을 시장 가치라 그래요. 시장에서 부여되는 가치고. 자, 사용 가치는 사용함에 따라서 부여되는 가치인데 보니까 특정한 용도로 뭐 할 때, 사용될 때, 여기 별표, 특정한 용도로, 특정한 용도니까 이건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야. 내가 이 메가랜드 통합이온소를 바로 살 때, 시장에 산 거죠. 살 때는 만약에 한 25,000원이었어. 25,000원. 근데 내가 공부하면서 막 중요한 걸 필기해놓고 막 여기다가 체크해놓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시험 보기 직전에 내가 수업용으로 이 교재를 사용할 때는 야, 1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이렇게 부여될 수도 있겠죠. 사용가치예요. 근데 시험 끝나고 야이씨, 이제 합격했어. 캠프파이어 해야 되겠다. 땔감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1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을 거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여되는 가치를 사용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관적이죠, 당연히. 가장 주관적인 가치가 사용가치. 자, 교환가치. 교환할 만한 가치를 얘기하는데 교환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에서. 시장에서는 물건과 화폐가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치와 가장 유사한 가치라고 나오면 이건 교환 가치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너무 깊게 공부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많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투자 가치는, 이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보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를 얘기해요. 그럼 이것도 투자자에 따라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즉 보수적 투자자가 바라볼 때의 투자 가치와 공격적 투자자가 바라볼 때 투자 가치가 다르겠죠. 또는 사람마다 얘가 미래 잘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투자할 만한 가치, 당연히 주관적 가치예요. 자, 그럴 때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자, 시장 가치가 만약에 10억이라고 해보죠. 이 부동산이 10억 정도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A라는 사람이 보기에 이 부동산은 한 15억의 가치가 있겠는데 투자할 만한 15억의 투자 가치가라고 부여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야 7억 정도의 투자 가치밖에 없겠다, 이렇게 다르게 형성될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15억의 가치가 있는데 10억에 거래되고 있어. 그럼 투자를 하겠지. B는 투자를 해야 안 해요? 안 하겠지. 야, 7억 정도밖에 가치가 안 보이는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안 보이는데 10억에 거래되고 있네. 투자 안 하겠지. 자, 그래서 뭐가 커야 되냐면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었어요. 뭔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면 자, 의사결정에서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우리 수익률로 의사결정을 한번 했었어요. 투자론에서 뭐와 뭘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었죠. 누가 크면? 기대가 크면. 요구는 뭔가 작아야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도 배웠고, 수년가가 있다라면 수년가는 얼마? 0보다 크거나 같아도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수익성 지수가 나온다라면 얼마? 1보다 크면 투자한다. 자, 내부 수익률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을 일종해요. 그럼 당연히 뭐랑 비교하겠어?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겠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면 투자한다라는 것이 이게 할인법에서 배웠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수 기간이 있다고 보죠. 어떤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이 있어요. 투자한 비용을 모두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겠죠. 근데 목표 회수 기간이 있다고 보죠. 회수 기간, 이건 요구에 해당되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수 기간은 짧아야 좋아, 길어야 좋아? 짧아야. 이 투자안을 투자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투자하는 회수 기간이 목표보다 뭐야? 짧아야 투자한다라고 얘기해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투자안에 수익률을 다른 말로 회계적 이익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투자안에 이익률이 있다라면 이익률, 목표 이익률은 기준이에요. 목표 이익률보다 라고 했을 때 이익률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겠죠. 수익률이니까 얘보다 크면 좋더라 라는 게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투자 의사결정이고, 마지막에 하나가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연스럽게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최근에. 자, 근데 장부가치, 공익가치, 과세가치, 담보가치, 기타 등등이 있더라. 결론은 이 부동산이 하나 있을 때, 이 부동산이 있는데 얘가 시장 가치는 10억인데 자, 얘가 사용 가치는 이 건물주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어렵게 이 건물을 샀어. 인생 전부야. 난 100억을 줘도 안 팔 것 같아. 그래서 사용 가치는 100억을 부여할 수도 있고, 담보 가치는 얘가 9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가치는 A라는 투자자가 볼 때 얘는 20억의 투자 가치로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에 따라서 가치는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다,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가치를 보니까 얘는 주관적일 수도 있죠. 가장 주관적인 건 사용 가치, 또 주관적인 건 투자 가치. 시장 가치는 그래도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보니까 시장 가치는 그나마 객관적이지만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것들도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시점에 여러 개고. 자, 근데 가격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시장의 거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거래된 금액, 지불한 금액, 지불된 금액을 이걸 가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 지불된 거래가 일어나서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서 지불된 금액을 이걸 가격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불된이라는 거래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과거에 일어나야 가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엄밀히 따지면 과거값이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에요. 10억 정도라고 가치가 평가되지만 가격은 정확히 9억 8,765만 원에 거래됐어 라고 이렇게 구체적이 딱 나오겠죠. 그래서 객관적 구체적이고 시점에 하나 존재해요. 물론 또 다른 거래가 일어나면 그 시점에 하나인데 이후에 또 다른 거래가 되면 다른 시점에도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각 시점에 하나씩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는 가격을 조사하는 거야,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조사하는 거예요,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얘를 감정평가는 이 가치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을 이걸 감정평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치와 가격의 개념이 있을 때 누가 기초이거나 근본일 것 같아? 가치죠. 얘가 기초 근본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높다라면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 가격도 높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겠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격을 봤을 때 부동산은 단점이 하나 있었어. 현금화가 어렵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우리가 금매로 내놓을 때 10억이지만 금매로 놓으면 9억에 놓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럼 짧은 시간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와 가격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는 가치와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격이 얼마니까 가치가 얼마야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짧은 시간에는 가치와 가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감정평가사가 필요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긴 시간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에 거래가 일어났다면 가치가 10억이면 가격도 10억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면 가치와 가격에서 가치는 가격의 뭐다? 기초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뭐를 결정한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해서 가치가 높으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높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가격은 원래 가치가 근본인데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가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화폐 단위로. 그래서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표현된 거라고 볼 수가 있더라. 원래 가치가 시장에 거래가 나타나서 가격으로 드러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뭐 될 수 있다?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괴리되거나 오차될 수 있다. 별표. 왜 그래요?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동성이 작다. 유동성 작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시간 동안에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난다면 가치와 가격은 일치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면 야 결국은 또 일치하잖아. 그럼 부동산 가치를 부동산 가격으로 봐도 괜찮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다른 것도 있잖아 라고 이걸 배운 거고. 자 4번에 보니까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화폐가치 별표. 자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화폐가치. 우리가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는 건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화폐 가치라고 나왔어.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화폐 가치. 화폐 가치는 언제 등장했냐면 인플레 발생했었죠. 인플레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뭐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이때 물가가 뭐한다? 같은 일이야. 같은 일이에요.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똑같은 일이에요. 인플레 발생하면. 그럼 이걸 바라봤을 때 얘나 같은 말이잖아. 설명해 줬었어요. 그럼 물가와 화폐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가야 돼. 반비례. 이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정리돼야 돼요. 즉 물가가 10% 올랐대. 그 말은 화폐 값어치가 10% 떨어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긴 속임수예요. 원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출제자가 속이려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럼 부동산 가격은 물가잖아요. 물가 물건의 가격이죠. 얘 떨어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한다? 오른다. 인플레 생각하면서. 자 이건 속임수다. 출제자가 화폐 가치가 아니라 부동산 가치 높으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거지. 화폐 가치면 인플레이션 떠올리면서 화폐 가치와 물가, 부동산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지라고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가치가 여러 개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 개 중에 어떤 가치를 평가할 건데 라고 기준을 잡아줘야 되겠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기준 가치를 딱 정해놨어요. 이 기준 가치가 뭐다? 시장 가치. 자 기준 가치는 시장 가치예요. 자 시장 가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대. 간단히 봅시다. 자 우리가 시장 가치를 얘기할 때 이제 법령으로 보기 전에 일단 이걸로 보죠. 넘겨서 자 동그라미 1번에 시장가치 기준이라고 나왔고 자 감정평가액은 뭘 기준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이에요. 딱 정해놨어. 자 그러면 시장가치랑 뭔데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가치를. 그럼 법에 정해놨으니까 법령에서 딱 규정을 해줘야지. 시장가치는 자 통상적인 시장에서 별표 통상적. 자 감정평가할 때 뭘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잖아요. 그럼 시험에 자주 틀리게 냈던 지문들이니까 핵심 키워드니까 체크해 놔도 괜찮아요. 자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에서 나머지는 다 정상적인 거래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개되어서 정보가 알려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물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정통한 당사자라고 얘기해요. 전문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정통한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거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일반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시장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만 속여놨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얘를 가끔 전문가가 이렇게 속여내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가가 거래한 게 아니라 정통한 알고 있는 이래.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 그러면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그럼 시장가치로만 평가해야 되냐? 그러지 않지. 예를 들면 어떤 의뢰인이 감정평가 의뢰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야 감정평가 받아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평가해야 돼? 담보가치를 평가해야 돼. 담보가치를. 그러면 돈 내는 사람이 담보가치를 평가해야지 무조건 시장가치만 평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어 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를 규정해 놨어요. 자, 첫 번째가 법령의 규정 외워놔야 돼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법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법에 따라야지. 무조건 우리는 법에 따라야 돼요.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돈 내는 의뢰인이 이거 원하고 있어, 이 가치. 그럼 그거 평가해야지.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경우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시장 가치가 원칙인데 시장 가치 외로 평가했어요. 그러면 이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법에서 어긋났는지는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래서 자, 이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적법성, 실현 가능성, 합리성 등을 뭐 해야 된다?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검토해야 된다. 자, 그런데 디귿 보니까 적법성이 결여됐다라면 이라고 나왔어. 검토해 보니까 적법성이 어긋났어. 그럼 뭐 할 수 있다?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근데 여기에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 가치가 아닌 가치로 평가했다라면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적법성 등이 핵심인 거예요. 얘를 검토하는 게 핵심이야. 자, 그런데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는 법에서 하라는 대로 했잖아. 그럼 적법성 검토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얘가 별표 단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예외적인 걸 출제자가 좋아하겠죠. 법에서 있는 대로 하라 했으니까 적법성 검토 안 해도 괜찮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법령으로 규정되는 거 본다라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시장가치 기준 받고 가치는 여러 개다 이렇게 설명했었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내가 말이 오늘 좀 빠르지 않잖아? 아, 그래요? 좀 힘들어서 그래. 2교시 3교시 되면 빨라질 거예요. 자, 1번에 보죠. 가치 가격의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가격은 교환의 대가 어디에서? 시장에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거래된 금액이다. 지불한 금액이다. 맞고,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둘 수도 있어요. 주관적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온 거죠. 그럼 장래 편익은 금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효용에 중점을 두니까 주관적일 수도 있으니까 금전일 수도 있고 비금전일 수도 있다. 자, 3번에 보니까 가격은 현재 값이 아니라 가격은 과거 값이고, 가치는 장래 편익을 언제로? 현재로 땡겨온 거죠. 예상한 미래 값이 아니라 환원한 현재 값이다 라고 나와야 되겠네. 땡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가치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가치는 하나의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겠지. 자, 그렇고, 자, 두 번째 보죠. 자, 33회 최근에 나왔던 거니까, 자,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지? 시장가치 원칙. 자, 근데 2번, 3번, 4번, 5번에 볼 때 이제 딱 눈에 띄어야 돼요. 이 눈에 띄려면 자주 봐야 돼. 자주 보면 이거 중요한 거지 라고 딱 눈에 띌 거야. 뭐가 보여야 되냐면 법령의 규정, 이게 딱 보여야 돼요. 예외적으로 첫 번째, 야,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예외적 조건이었죠. 자,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는 시장가치야 시장가치 외의 가치야?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되고, 3번에 보니까 이거 딱 눈에 띄어야 돼요. 사회통념상 필요 세 번째 예외적 조건이네. 자, 그러면 얘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맞지? 4번에 보니까 눈에 띄어야 돼.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 요청했을 때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죠. 자, 이거에서 외의 가치로 평가했어. 이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 특징, 얘가 적법성이 들어가는 거야.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돼요. 검토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검토해야 한다.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었어. 언제?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잘 봐야죠. 4번 틀렸고. 자, 5번에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대. 근데 보니까 적법성이 결여될 때 그럼 철회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 자, 가치 형성 요인 중요해요. 가치 형성 요인. 앞으로 한 수십 번 계속 나올 거야. 자, 이때 가치를 형성하는데 가치를 어떻게 형성하냐면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거.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 뭐가 있을까? 자, 가치 발생 요인은 가치를 크게, 발생은 커진다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10에서 20으로 커지는 건 커진다고, 0에서부터 커지는 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부터 커져나가는 건 발생, 커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얘가 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발생 요인이 얘들이 서로 상호작용, 유기적으로 작용. 이 말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다 서로 작용해서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가치는 뭘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얘와 얘는 단기에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배웠었고, 자, 이건 배웠으니까 그럼 가치가 만들어지는 건 형부터 시작해서 형이 발에게 영향 미쳐서 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들이 서로 작용해서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가치를 다르게 만든대요. 자, 일반 요인은 여기 사회, 경제, 행정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더 쉬운 얘기로 바꾸면 나라마다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이걸 일반 요인이라 그래요.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을 때와 미국에 있을 때 가치가 같아 달라? 다르겠지. 뭐가 달라서? 사회, 경제, 행정, 복지, 규제 등등등이 달라서 이걸 그래서 일반 요인이 달라서 라고 감정평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나라에 있으면 일반 요인이 똑같아? 이게 나라마다잖아. 나라가 다를 때 일반 요인이 다르대. 그럼 나라가 똑같으면 일반 요인 같아? 같지, 당연히.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들은 다 일반 요인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이게 서울에 있냐, 부산에 있냐, 강원도에 있냐 가치가 다르겠지. 뭐가 달라서? 지역이. 그래서 이게 지역이 달라서 지역마다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지역 요인이라 그래요. 지역 요인. 그럼 지역이 같을 수 있어? 같을 수 있어요. 즉 지역적 영향을 완벽히 똑같진 않지만 거의 동일하게 받는 지역의 범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역 요인 같을 수 있어요. 자, 개별 요인은 그럼 지역이 같다 한들 완벽히 똑같은 부동산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슨 성? 개별성. 그럼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뭐라고 하냐면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개별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개별 요인은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일반 요인은 같을 수 있어. 지역 요인도 같을 수 있는데 개별 요인은 절대로 공유되거나 동일할 수가 있다, 없다? 동일할 수 없다예요. 동일하거나 공유될 수가 없어요. 개별 요인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이따가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지역 요인은 지역 분석이니까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개별 요인은 어디에서? 개별 분석에서 분석할 거예요. 이거 아까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때 지역 분석에서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따져볼 거고 개별 분석에서는 내부 요인의 영향을 따져볼 거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먼 옛날에 암기 코드가 하나 있었어.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 뭐였냐면 외부 지역의 부인이 이제 여기서 이거 배울 거예요. 경합이라고 배울 건데, 자,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이때 지역은 지역화, 국지화였지만 이제 감정평가에서는 지역 분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 분석까지. 이 부가 부동성, 인접성. 이제 이걸 배울 거예요. 감정평가에서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이라고 배울 건데 어쨌거나 얘들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반 요인. 그래서 어떻게 배울 거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은 나라마다, 지역은 지역마다, 개별은 부동산 개별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인데 다르게 만드는 요인. 그래서 형은 일찍에 이렇게 배울 거야. 형은 일찍에. 일찜에 있었잖아. 일찜에 형은 일찍에야. 자, 얘가 발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가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암기 먼저 한다면 발이 이상효유 이렇게 배울 거예요. 형 일찍에 발이 이상효유 이렇게 외울 거예요. 형 일찍에 발이 이상하네 이렇게 느낌으로. 자, 가치 발생률은 가치가 커지는 거죠. 자, 커지려면 우리가 팔 수 있어야 돼. 뭔가 있는데 팔 수가 없어. 그럼 가치가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판다라는 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 가능성, 양도 가능성을 이전성이라 그래요. 팔 수 있어야 가치 커지지. 희소해야 되겠죠. 뭐에 비해서 뭐가? 살려는 사람에 비해서 파는 게 적어야 희소할 거예요. 그러면 상대주성은 뭐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파는 사람이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대. 자, 그럼 누가 부족한 거야?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대. 아직은 몰라. 이 상대유성에서 아직은 몰라. 수요를 알아야 돼. 10개가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100개가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1000명이 있어. 그럼 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야? 1000명이 살려고 할 때 100개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많다 적다가 아니라 살려는 사람이 많은데 부족한 걸, 이걸 상대적 희소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공급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용성은 만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성. 자, 부동산마다 만족을 주는 성질이 달라요. 즉 주택으로서 만족이 가장 크게 중요한 성질은 뭐야? 쾌적성. 살아야 되니까 쾌적성. 상가는 돈 벌어야 되니까 수익성. 공장은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성. 용도에 따라서 만족을 주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 다르죠. 그럼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높으려면 쾌적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택인데 옆에 막 장례식장 있고 막 공동묘지 있고 막 쓰레기 매립지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어찌됐거나. 자, 유효수요는 능력을 갖추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가치 커지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겠네. 이것들이 있어야 가치가 커지겠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가치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하나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치를 만드는 거다. 근데 학자 중에 야, 얘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이걸 빼는 학자도 있고 얘를 포함시켜야 되는 학자도 있어요. 우리가 학계론은 학문이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는 이상, 효유, 이가 빠져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일지계가 발, 이상, 요유가 가치를 만들고 가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발생이라는 건 0부터 만들어 놓은 거야. 가치 만들어서 얘가 누구를,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가치가 가격까지 결정되는 과정을 본 거예요. 외울 때 형일지계, 발, 이상, 효유. 자,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쳐요? 발이 형에게 영향을 미쳐? 형이 발에게. 자, 이때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를 다르게 형성시키는 거잖아요. 나라마다 다르게 가치를 만들고 지역마다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은 이 가치가 무슨 가치를 다르게 만드냐, 무슨 가치에 영향을 미치냐를 우리가 따질 때 시장 가치에만 영향을 미칠까? 지역이 다르면 시장 가치 달라지겠지. 그럼 투자 가치는 같아? 투자 가치 다르지. 과세 가치는 같아? 다르겠지. 즉 이 가치는 시장 가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을 배웠으니까 시장 가치가 뭔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시장 가치에 얽매이면 안 돼. 네. 이 가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 과세 가치, 장부 가치, 투자 가치, 모든 담보 가치 등등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 이제 한번 따져볼 건데, 자,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고, 나머지 제가 딱히 얘기하지 않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가치 형성 요인 보니까 형성 요인은 자,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거죠. 무슨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별표. 경제적 가치. 여기에 시장 가치 들어가면 안 돼. 시장 가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가 있다? 일지계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형 일지계. 여기에 경제적 가치의 별표. 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나라마다, 지역마다, 부동산 개별마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가치 발생 요인에 이상 효유가 있죠. 단어 뜻만 알면 돼요. 자, 근데 보니까 가치 발생 요인은 유기적인 상호 결합에 의해서 뭘 만들 거냐면 가치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때 유기적인 상호 결합이라는 건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쳐서 가치를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이때 상효유라고 쓰는 학자도 있고 이상효유라고 쓰는 학자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전성은 얘를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 넘길 수 있어야 돼?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특이하게 얘는 경제적 측면이야, 법률적 측면이야? 소유권이니까 법률적 측면을 얘기하겠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경제적 측면인데 얘는 법률적 측면의 요인이다. 이게 최근에 감정평가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자, 상대적 유성은 얘는 그냥 적게 있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요에 비해서 적게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학자들이 좀 유식해 보이려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은 사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를 정의할 때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산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전적, 일정 기간 유량 개념, 하려고 하는 사전적, 최대 수량일 때 수요량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때 사려고 하는 마음을 수요라 그래요. 사려고 하는 욕구, 사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욕망은 뭐냐면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욕망에 비해, 사려는 마음에 비해 이거의 충족수단 뭘까요? 살려고 하는데 이걸 만족시켜 주려면 팔아야지.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그래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표현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효용성은 만족을 주는 정도를 효용성이라고 해요. 만족을 주는 정도. 그럼 용도에 따라 같아 달라? 다르지. 외워놔야지.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 얘만큼은 꼭 기억해놔야 돼요. 주거지는 쾌적성. 자, 유효수는 능력을 갖추고 사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갖추고서 구매 의사 하려고 하는, 사려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구매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유효 개념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 효유, 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치를 만든다 이런 내용이었고, 문제 한번 봅시다. 22에 나왔던 거. 자, 효용은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저의 능력이다. 만족. 우리가 만족성을 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고. 자, 여기 욕구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 상대적 효율성 쓰면 안 돼. 이 욕구를 속이려고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욕망에 비해 이렇게. 자, 이건 뭐냐면 욕망은 뭐예요? 수요. 충족수단은 뭐야? 공급.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건 뭘 얘기해? 상대적 희소성. 여기에 효용 들어가면 안 돼. 단어 뜻을 잡을 때 효용은 만족을 주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가치 발생 요인은 이렇게 상, 효, 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에 이상, 효, 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만 있어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나와야죠. 너무 쉽게 나왔고, 자, 이전성을 포함하는 견해도 있더라. 학자 중에 이상효유 보는 사람도 있더라. 자, 누가 누구에게?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왔네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네.